우리 의병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정말 그 총 한 자루라도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일제에 맞서 투쟁했던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무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5,000달러든 일반 달러든 필요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엔필드 53, 스나이더 엔필드라고 하는 총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했을 뿐 아니라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인도의 민족운동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엔필드 53. 지금부터 이 엔필드 53이 세계사 속에서 어떤 사건에 등장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역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엔필드 53이라는 총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850년에서 70년대에는 총기의 개념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영국은 1853년에 엔필드 조병창에서 만들어진 총 엔필드 53이라고 부릅니다. 엔필드 53은 총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강선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총을 쐈을 경우에 총알이 막 돌면서 나오면서 전에 강선총이 아니었을 때보다 4배 이상 되는 거리를 나아갈 수 있고요. 파괴력도 어마어마한 총이죠. 이 총을 장전할 때 단점이 좀 있어요. 원래 처음 총들은 장전할 때 총알을 앞쪽에 넣어요. 강선이 있기 때문에 장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엔필드 53은 미니에 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미니에라는 것은 프랑스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본격 개발해가지고 이제 적용된 총알이 바로 이 미니에 탄이 되겠습니다. 동그란 총알이 아니라 약간 긴 원통형 총알이고요. 원통 안에는 좀 비어 있습니다. 총알을 장전할 때는 잘 들어가겠죠. 총을 쏘게 되면 이 뒷부분에 터지게 되면서 여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강선이랑 딱 맞아가지고 빠르게 돌면서 나갈 수 있는 관통력이 굉장히 좋고 전쟁에서 대량 살상이 이제 나타나는 아주 획기적인 총알이 바로 이 미니에탄이었습니다. 엔필드 53 강선, 위력이 파괴적이고 조준도 잘 돼서 정확도가 높였던 총이고요. 미니에탄환, 최첨단 탄환으로서 강점을 극대화시킨 게 바로 엔필드 53이라는 거죠. 이 53년에 개발된 이 엔필드 53은 영국의 주력 소총으로 채택되어 1866년까지 사용된 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총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먼저 유럽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크림반도라는 곳에 있는데요. 영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싸운 크림 전쟁이 발생됐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강선식 총이 아니었어요. 이 엔필드 53은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러시아 군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패배를 당하고 영국이 이기고 엔필드 53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유럽에서 활약을 했던 엔필드 53이 인도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영국이 동인도 회사가 가가지고 이제 무역을 거점으로 삼고 장악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했었는데요. 세포이라고 부릅니다. 엔필드 53이 지급이 된 거예요. 미니에탄환을 사용한다 그랬었죠. 기름을 먹인 종이에다가 화약을 채우고 미니에탄환을 넣은 다음에 세트로 제공이 되는 카트리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종이 카트리지 기름이 발라져 있는데 이빨로 뜯어서 화약을 부어야 됐거든요. 그럼 기름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문이 돈 게 이 기름이 바로 돼지 기름과 소기름이 섞여 있는 기름이다. 당시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거든요. 힌두교는 소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영국 이건 안 되겠구만. 동인도 회사 용병이었던 세포이를 중심으로 1857년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인도의 민족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이 항쟁 결과 인도가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집니다. 결국 이걸 계기로 인도의 무굴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영국이 인도를 직접 식민 지배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이 결정적 사건에 있었던 무기가 바로 엔필드 53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되죠. 미국은 북부 지역은 삼공업이 발달했었고요. 남부 지역은 농업이 발달했었습니다. 북부 지역에 있어서는 상공업 발달로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스프링필드 M1861이라고 합니다. 북부는 직접 총을 만들매도 불구하고 총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영국에서 수입했던 게 바로 엔필드 53이죠. 남부군은 농업 중심이에요. 주로 모카를 재배해가지고 영국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엔필드 50상을 정말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남북전쟁이 벌어지는데 약 90만 정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넘어가게 되죠. 굉장히 원시적인 무기로서 전쟁을 치렀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 사상자의 숫자보다 남북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 바로 이 미니탄을 사용한 엔필드 53이 주력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정말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마다 엔필드 53이 주력으로 사용이 됐지만 전장식 총은 이제 뒤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프로이센이 후장식 총이 대세로 떠오르게 되는 시점이 바로 1866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장식 총이란 무엇이냐? 여태까지는 장전을 할 때 앞에 있는 총구로 장전을 했지만 이제는 뒤쪽에서 총알을 넣고 장전하는, 뒤쪽으로 장전한다 해서 후장식 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장식 총은 서서 장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후장식 총은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자유롭게 장전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면서 효율적인 무기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에서도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엔필드 53을 너무 많이 생산해 놓은 것이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엔필드 53을 후장식으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스나이더 엔필드라고 부릅니다. 발사 속도는 이전의 엔필드 53보다 약 3배 정도가 빨라졌습니다. 신속하게 장전을 하고 어떤 자세에서도 사격이 가능하고요. 1866년부터 사용되어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소총 중 하나로 활약하게 되는 것이죠. 약 80만 정의 스나이더 엔필더가 만들어졌는데 그중 상당수가 넘어간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이제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9세기에 에도 막부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막부는 핵심 권력자가 쇼군입니다. 일본에서는 넨노라고 불리우는 일왕이 있긴 하지만 실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1868년에 일왕을 중심으로 정치체제를 바꾸자, 쇼군 내려와, 이렇게 된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일왕 중심으로 가자라는 세력과 예전에 있었던 쇼군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세력이 전쟁을 붙게 되는 게 보신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롭게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은 엔필드 53과 스나이더 엔필더를 수입하게 됩니다. 유신 지사들 쪽에 있어서는 스나이더 엔필드가 좀 중심이 됐고요. 그다음에 옛 막부 쪽 세력들에 있어서는 엔필드 53 쪽이 주력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형제 무기긴 하지만 전장식 소총과 후장식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 보신 전쟁에서 옛 막부군이 패배하는데 무기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나 187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안합니다. 신정부의 반발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많았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이고 다카모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만 있는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세이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정부는 본격적으로 스나이더 엔필드를 비롯한 다양한 신식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이난 전쟁에서 봉기를 일으켰던 세력, 무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구했던 무기들도 옛날 무기였던 엔필드 53이 거의 대다수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무기 열세 차이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봉기는 진압당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활약했던 엔필드 53과 스나이더 엔필드,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조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식총이 들어왔으니 1875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개항시키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배가
강화도에 허락도 없이 옵니다. 운요 사건을 일으키죠. 허락 없이 와서 함포를 쏴대고 영종도에 상륙해가지고 조선 수군과 교전을 벌이게 되죠. 이때 일본이 사용했던 총이 바로 스나이더 엔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 조일소 조규가 체결이 되었죠. 그로부터 몇 년 뒤 1880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81년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신식 군대라서 대우도 굉장히 좋았어요. 새 군복, 급료도 빵빵하게 지급이 되고요. 무기도 신식 총으로 지급이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개발된 다양한 총들이 들어오게 돼요. 엔필드, 스나이더 엔필드도 청나라로 거쳐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죠. 이 이모군란 당시 신식 군대 그렇게 좋은 무기로 무장을 했었는데 왜 대응을 못하지? 근데 당시 별기군의 훈련을 살펴보면 실전에 사용하기보다는 의장식으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총 쏘고 오 멋있네. 실전에서는 그렇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었죠. 시간은 조금 흐릅니다. 1894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던 해입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던 시기이죠. 이 동학농민운동,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백성 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자 라고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SOS를 치죠. 청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군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들어올 때부터 청나라랑 싸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바로 1894년 청일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일본은 빠르게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총을 직접 제작합니다. 이 무라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무라타 소총이라고 부르죠. 청일전쟁 당시에는 이 보급률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력은 스나이더 엔필드가 차지하고 있고 무라타 소총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아가죠. 그랬을 때 동학농민군,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일본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서울로 진격하는 도중에 공주 우금치 지역에서 일본군 관군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금치 전투가 되죠. 이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의 그 발달된 무기에 의해서 우리 농민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됐던 대표적인 무기도 바로 스나이더 엔필드가 되겠죠. 우리 농민군들한테 정말 피눈물 안겨준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07년으로 넘어갑니다. 1907년은 고종이 을사늑약의 무효를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해이고 그걸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즉위한 순종 황제가 정미칠조약, 비밀 각서로 우리의 군대를 해산시킨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미의병이 일어났었죠. 근데 의병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1907년에 발생한 정미의병 때에는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나마 신식 무기가 좀 들어갔었습니다. 정미의병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의병들 있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거기서는 대부분의 무기는 화승총이죠. 한 발 장전하는데 그 오랜 시간 걸리는 그 화승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낡은 무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지리산 일대에서 의병 투쟁을 벌인 거창수비대 의병은 화승총을 개량한 첨보총 구입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지속적인 진압과 수색작전으로 인해 의병의 무장 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퇴물로 여겨졌던 엔필드 53. 하지만 우리 의병에서는 정말 그 총 한 자루라도 정말 $10,000를 주고라도 구입하고 싶었던 총이었죠. 우리 의병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용감하지만 당신이 알다시피 그들의 총은 쓸모가 없으며 화약도 이젠 거의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만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아무 곳이나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십시오. 돈은 필요한 대로 요구하십시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무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5,000든 일반 달러든 필요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무기로는 일본과 큰 전력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병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놀라운 것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전을 가져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의 발달은 전쟁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시기 때 신식 무기라고 들여왔지만 다른 나라에서 엔필드 53은 이미 구식, 퇴물이 된 총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더라도 총 한 자루라도 얻어서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세우고 싶었던 그 의병의 마음, 그 끝을 지켜준 총, 엔필드 53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오후 5시, 녹색 안개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참호에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아주 고통스럽게 피를 토하고 심지어는 거품을 내뿜으면서 쓰러집니다.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내쉬었던 숨에 섞인 것이 바로 죽음을 부르는 녹색 안개, 유독성 염소가스였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반인륜적 독가스 전투가 벌어졌던 제2차 이프루 전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끔찍했던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병사들을 보시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저렇게 어깨를 붙잡고 있는 거는 병력을 아껴야 되니까 부상병을 한 명씩 데려올 수가 없어서 상대방 어깨를 붙잡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사들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저렇게 집단으로 눈이 멀었을까? 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의외로 최루탄이었습니다. 최루탄이 1914년 8월에 프랑스군이 독일군 참호에 집어던지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명하기도 하고 기도가 망가지고 피토하고. 그런데 이 독한 최루탄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 최루탄을 뛰어넘는 진짜 독가스가 탄생합니다. 사람을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드는 독가스가 전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최초의 독가스는 염소가스였다고 합니다. 독일군이 최초로 염소가스를 사용해서 대량 학살을 일으킨 전투가 제2차 이프루 전투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치명적이고 잔인한 독가스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1차 대전의 시작은 기동전이었어요.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했는데 마른 전투 이후로 서부 전선에서부터 연합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기 시작하면서 기나긴 참호전이 시작됩니다. 연합군과 독일군은 서로 상대방 진지를 향해서 공격을 했지만은 대치 상태는 길어지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영국이 참전하면서 영국 해군이 해상을 봉쇄해버립니다. 그러자 독일군은 더더욱이 물자 보급에 고통받게 되죠. 결국 독일군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독일에 있던 유대인계 화학자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교착 상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염소가스는 흡입하면 그 즉시 호흡기와 소화기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에 사망할 정도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그러면 독일군은 이 독가스를 어디에서 쓰기로 했을까? 바로 연합군이 차지하고 있던 전술상의 중요한 고지, 벨기에 서프랑드르 지역의 이프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독일과 프랑스로 보면은 제일 멀리 끝까지 이동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그래도 좀 낫고 독일 입장에서는 가장 먼 곳이에요. 독일군이 그럼 하필 왜 이 이프루 지역을 선택했는가? 영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영불 해협이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국군, 캐나다군이 때로 몰려오게 돼요. 그런데 옛날 전쟁은 정말 보급이 중요하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서 보급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중요했는데 중대 병력의 3분의 1이 밤 날라주는 데 투여가 됩니다. 차량도 없죠. 온통 진흙탕이죠. 이렇게 되니까 보급선이 멀어지게 되면 병력의 3분의 1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쟤들은 10만이야. 얘들은 10만이야. 비슷하냐? 아니에요. 이쪽은 보급에다가 5만 명을 투여하는데 이쪽에는 보급에 8만 명을 투여하면
현장에서는 병력이 2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계산을 못해요. 근데 이 이프르 지역이 독일군이 프랑스, 영국보다 몇 배나 물자를 써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독일군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쪽에 영국군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프랑스하고 영국군 입장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고 독일군에게는 가장 가성비가 나쁜 지역이에요. 이럴수록 더더욱이 병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신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1915년 4월 22일 늦은 오후에 독일군이 연합군을 향해서 집중 포격을 시작합니다. 원래 이렇게 포격이 끝나면 보병이 돌격해 와야 되거든요. 독일군 보병이 오는 게 아니라 녹색 안개가 밀려오게 되죠. 독일 참호에서 시작된 이 녹색빛의 안개는 땅그림자처럼 기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녁에 산에서 부는 바람이 내려오면서 어느새 프랑스와 알제리 사단의 참호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은 7km에 걸친 전선에 약 6,000개의 가스 실린더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밸브를 열어서 염소가스를 방출하죠. 이날 독일군이 방출한 염소가스는 168톤. 그리고 이 독가스로 연합군 약 5,000명이 사망하고 15,00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당시는 가스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방독면 이런 것도 없었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당시는 참호전인데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웠기 때문에 가스가 땅에 깔리면서 참호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병사들은 가스 흡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가슴에 칼날 같은 통증이 이어지고 숨을 쉬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람을 어디 동맥을 끊어 죽이는 게 아니라 장기를 녹여서 죽이는 거거든요. 특히 폐를 녹이기 때문에 살아나도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병사들이 죽어가니까 병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2개 연대의 병력이 순식간에 무력화됩니다. 이 끔찍한 사태가 단 10분 정도 만에 벌어집니다. 약 15분 후에 가스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독일군은 염소를 중화시키는 사이오 황산 나트륨이라는 용액을 수건에 적셔가지고 진지를 접수하러 출발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그 앞에 독가스로 죽은 약 5,000명의 연합군 병사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단 1시간 만에 연합군은 7km의 전선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도 이 끔찍한 광경을 보니까 무섭잖아요. 자기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지를 완전히 점령을 못하고 겨우 3km에서 5km 정도를 전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합군 참호를 손쉽게 점령했고 무려 2,000명의 포로와 무기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독가스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프랑스와 알제리 사단은 한 번에 무너졌죠. 그러자 독일군은 바로 이곳으로 돌진해서 이프르 전방 3km까지 진격합니다. 사실 살상용 화학 무기는 몰랐던 건 아닙니다. 이미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에 가스라는 건 발명이 됐고 1907년 헤이그 협약에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때 조약이 포탄을 넣어서 오지 마라 이렇게 말했대요. 당시에 독일도 이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은 교묘하게 실린더를 이용해서 염소가스를 방출한다. 협정을 안 어겼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독가스 공격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캐나다군은 군대를 재편성해야 되니까 후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세인트 줄리안 마을이라는 곳 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독일군이 쫓아왔죠. 4월 24일 아침 독일군은 캐나다군을 향해서 또다시 염소가스를 방출합니다. 그러자 연합군도 대안을 내놓습니다. 독일군처럼 중화제를 만들면 되잖아. 소변을 보라고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소변에 암모니아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독가스의 염소 성분을 중화시킨다. 그래서 뭐 죽는데 어떡합니까? 수건에다가 소변을 봐서 오줌 수건을 둘러서 방독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독가스를 막을 만큼 이렇게 훌륭한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가스 공격을 당한 대대는 거의 전멸했고 독일군은 포병까지 진압하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아니었어요. 왜냐? 독가스에 무너진 건 연합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이 이게 소변 수건이 효과가 없었잖아요. 중화제를 묻힌 독일군 수건은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게 방독면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독일군 역시 독가스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큰 문제가 병력을 밀어넣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점령지를 점령하려면 예비대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때 독일군이 양면 전쟁을 했기 때문에 동부 전선에 러시아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병력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령지를 유지해줄 예비대가 없었어요. 예비대가 없으니까 공격했던 부대도 주저앉아버리고 수비했던 부대도 주저앉아서 정비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양측은 다시 1차 대전의 공방전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프로 전투에서 독일군이 얻은 것은 고작 6km의 전진이었습니다. 2차 이프로 전투에서 독일군도 약 3만 5천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연합군의 피해는 물론 피해가 컸습니다. 독일보다 2배가 넘었는데 영국군은 약 6만 명, 프랑스군은 약 2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습니다. 독일군의 독가스 공격은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일군이 쓰니까 영국과 프랑스군도 쓴다는 거죠. 9월 말부터 루스 전투에서 영국 연합군도 독가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죽이는 것보다 부상병을 만드는 게 더 좋더라. 부상병은 후송해야 되니까 물자 소모, 인력 소모가 더 크고 거듭 말하지만 전쟁터에선 사기가 중요한데 죽는 것보다 눈 멀어서 이러고 다니는 게 더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인간성이 극한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더 공포감을 줄까? 그래서 나온 게 수포를 일으키는 독가스예요. 이런 수포성 가스를 뿌리니까 병사들이 안개가 몰려와도 겁이 나서 정신 이상을 일으킨다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잔인한 무기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때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병사들 중에는 가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가스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히틀러도 1차 대전 때 가스를 먹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히틀러가 웅변으로 유명했는데 의외로 목 때문에 평생 고생했다고 그래요. 전쟁사 좋아하시는 분은 꼭 아시는 사람이 리데하트입니다. 전쟁사 연구자로 정말 유명한 양반인데 이분 계급이 대위예요. 자위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전쟁사의 대가라면서 겨우 대위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리데하트가 1차 대전 때 중대장으로 참전했는데 이제 가스를 먹어서 성대가 상해버립니다. 그런데 1차 대전 전쟁 때만 해도 평야에서 전투를 하니까 중대장이 구령이 중요했어요. 목소리 작은 사람은 중대장이 못 되는데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위로 전역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사 연구가 되죠. 리데하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전화위복이 된 셈이지만 수많은 분들이 가스 후유증으로 인해서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결국 독가스 살포 방식도 더 효과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강철관에 독극물을 채워서 가스 형태로 분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준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거꾸로 이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러자 이제 협정회에서 금지했던 포탄에 넣어서 살포하는 투발 방식이 1916년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독가스가 전투에 사용되면서 이제 방독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1915년에 러시아 화학자 니콜라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염소를 흡수하는 탄소 필터를 사용한 석탄 방독면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스가 전쟁에 효과가 있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써서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했지 전선의 승부를 바꾸는 최종 병기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양쪽 다 핵무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한쪽이 핵무기를 먼저 쏴서 상대방을 정말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 걸 최종 병기라고 해요. 그런데 가스는 먼저 써서 상대방을 전멸시켜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산업력, 과학기술력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상태에서 얘가 쓰면 얘도 쓴단 말이죠.
핵무기는 같아도 먼저 쓰면 상대방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까 최종 병기가 되는데, 가스는 네가 쓰면 나도 쓴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써봤자 최종 병기가 안 되고 서로 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2% 전투에서 겨우 7km 가르나로 가스를 썼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로 100만 명이 죽어가고 고생을 해도 전쟁 끝날 때까지 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인류의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문화적이고 인도주의적 세상이 됐다고 믿고 있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유화로 퇴행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세전의 가스 전쟁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분노보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두려움보다는 더 냉정하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전쟁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전쟁을 봐야만 또 벌어지는 참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